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경북의 경우에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39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전국 산불 발생의 15.7%로 피해 면적이 60%에 달합니다. 밝혀진 원인으로는 대부분 농지 소각과 담뱃불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집계되는데요. 이에 경상북도가 5월 15일까지 지정된 시설 외에 소각을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6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한데요. 특히 올해는 50년 만에 봄 가뭄이 가장 심합니다. 바싹 마른 임야는 작은 불씨에도 큰 불이 일어나는 화약고나 다름없는데요. 더 이상은 부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0.9도, 봉화 영하 2도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와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올라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19도의 분포로 7도가량 높겠고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한편 경북 13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조심하시고요.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곤충산업 핵심 거점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농림식품부 주관 곤충산업 거점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지난해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세미 곤충 엑스포 2022 예천 곤충 축제를 개최해 25만 명의 관람객과 10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약 90억 원을 투자해 곤충 생태원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곤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행정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꿀벌 자원 육성 지원센터를 건립해 꿀벌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곤충 산업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식용 곤충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쌀쌀하지만 어제보다는 다소 기온이 오른 상태로 하루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욱 올라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보여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17도, 영덕 16도, 울진은 14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은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구름 많은 하늘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형산강 강변 체육공원 일대에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프로그램인 국제불꽃쇼에는 한국과 필리핀,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 4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특히 한국팀은 1km에 이르는 역대 가장 넓은 불꽃을 연출할 예정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모를 통해 시민이 직접 디자인한 불꽃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시민 디자인 불꽃쇼도 마련이 되고 프린지 페스티벌과 불빛 낭만 콘서트, 시민 참여형 버스킹 공연과 더불어 시민이 주도하는 불빛 체험 및 마켓존과 시민축제 기획단 기획 프로그램, 지역 먹거리 장터인 팡스토랑과 포항 마켓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8도 높은 12도, 습도는 43%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울릉군은 문체부가 공모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한점섬 울릉도에 살거나라는 주제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해 최종 선발됐는데요.
울릉 옛길에서 만나는 오카리나 역사 해설부터 학포 개척 역사 문화제와 독도 선상음악회 등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곁들인 프로그램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 5일에는 울릉군의 날이 빛나는 밤에 만나요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야간 관광상품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별천지 나리분지에서의 은하수 감상과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막집 야간 관람, 야간 버스킹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조형물과 다양한 조명을 활용해 울릉도만의 신비로운 밤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홀로 사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그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관련 주무부청인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율이 상당히 빨라서요. 2016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27.9%였는데 2021년에는 33.4%로 늘었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가 극심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여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39.6%로 더 1인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9% 정도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구군별로 보면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이 52.2%일 정도로 이제 절반도 넘는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관심이 더 커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남구가 또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군요. 혼자서 맞습니다. 사는 이유도 다양하겠죠? 그렇죠. 이 혼자서 사는, 즉 1인 가구를 형성한 이유를 보려면 우선 연령별로 어떤 분들이 1인 가구로 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의 원인들이 추측이 되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 한번 통계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30대 그리고 그다음은 50대와 60대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1인 가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묶어보면 20대,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그다음 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령대별 특징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혼자 사는 이유는 학업이나 취업 그리고 또 노년기에 홀로됨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들이 결국 취업이나 학업, 그다음에 부모와의 분리, 또 가족 불화, 사망,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요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가족 구묘의 축소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더욱이 이 추진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인데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좀 빈곤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로 사실 홀로 사는 이유는 좀 네. 다양하게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보면 사실은 청년은 최근에는 자발적인 1인 가구 형성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런 그룹이긴 합니다만 이 중에서도 비자발적인 그런 1인 가구들을 보면 네. 아동기부터 가족의 보호를 못 받는 상황에 처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이 없거나 분리된 경우 이래서 이제 홀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구직의 실패나 또 포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더욱이 이제 1인 가구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직으로 인한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빈곤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다음 수순은 가족 해체 문제라든지 가족 갈등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단절이
고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중충적으로 연결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고독사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1% 정도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1인 가구의 또 취약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이나 일자리 정책 등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그렇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맞습니다. 증가와 함께 이제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대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고독사 예방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을 했고 기본 계획을 대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에 공모에 응하고 선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틀 안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그런 대국민 인식 제고라든지 또 위험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사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그 초기 단계 돌입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속에서 이 공모 사업에 서구, 수성구, 달서구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민간과 연계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빌라나 쪽방촌 이런 그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봄 플러그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돌봄과 관련된 그런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초기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주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상당히 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런 사업들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기로 진입을 빨리 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영역별로 시가 이제 컨트롤 타워를 먼저 만들고 그 속에서 시군과 연계를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그 상황, 그런 그 정책들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아직 그런 단계로 진입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듯해서 네.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연령이나 성별 또 주거지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도 또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의 위험을 보면 사실은 중장년층이 가장 위험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청년층도 사실은 수는 아직은 적지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을 보면은 실직이나 빈곤 이런 문제로 이제 1인 가구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후에는 보통 가족 해체가 뒤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듯이 주로 이제 발굴이나 안부 전화, 심리 상담 이러한 그 좀 제한적인 서비스들만 가지고는 이 지원이 다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주거나 일자리 지원, 여가 문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좀 소극적인 단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소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의 컨트롤 타워가 중앙에서도 사실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가부에서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 문제 중심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주로 이제 빈곤한 1인 가구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리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안전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더 벗어나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더불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가 물론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부군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각기 그 부군들도 다 다르게 지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나요? 서구 같은 경우는 고령층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빈곤한 고령층이 많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쪽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예. 다행히 이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 제1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민간과 연계를 해서 지금 서구 복지관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하고 뭐 해피파트너스라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서구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쪽방 상담소를 통해서 주거 문제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민관 연계 사업도 좀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사업의 아이디어도 참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1인 가구 대상으로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라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119를 부르듯이 네. 그렇게 이제 대응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하면서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냥 단편적인 복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포괄 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공동의 이런 주거 공간을 지원을 하는 것에 많은 그런 예산을 배정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런 그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사례를 좀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는 지금 1인 가구 지원이 시작 단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은 각기 보면 1인 가구와 관련된 혹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이런 조례들은 다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이 아직도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노인을 지원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1인 가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들을 다 재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황과 실태 조사 또 관련된 정책의 발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전달 체계를 확장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발굴이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1인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홀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선에서 이제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그대로 은둔하고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한번 고립이 되면 이분들은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고독사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1인만이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의 위험에 처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다인 가구도 충분히 고립이나 고독사의 위험이 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인 가구도 이런 1인 가구 지원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고립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구도 1인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진숙 교수였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봄의 전령사 미나리입니다. 예, 이 미나리를 삼겹살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온이 오르면서 미나리 홍수 출하로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시가 봄을 맞아 미나리 그리고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삼겹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미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미삼입니까? 네, 미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중 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 미삼 직거래 장터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행사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미나리사에서 구경하고 한다는 말은 미나리 다 연하가 다 맛있어요. 대구 미나리 일단 저 해군산 쪽에 청정 안반수 보통 최소 150에서 200m의 지하수에서 나온 청정한 미나리이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친환경 D마크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의 미나리보다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미나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삼겹살하고 같이 드시면 제일 좋고요. 그 외에도 겉절이 그리고 전으로도 드시고요. 다양하게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미삼 행사를 하면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지금 삼겹살이 기름기가 많아서 미네랄랑 같이 굽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맛이 더 증진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항정살이 또 기름기가 많은 부위라서 같이 드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 향기와 미나리 향기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향을 먹는 것 같아요. 미나리가 너무 싱싱하고 너무 맛있어요. 향도 진하고. 미나리 향이 다른 데보다 너무너무 진하고 또 친구들과 지인들과 같이 먹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직거래 장터니까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겠죠? 네, 맞습니다. 미나리는 800g에 10,000원, 삼겹살은 600g에 11,500원으로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고요. 구입한 미나리와 삼겹살을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미삼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점 먹어봤는데요. 미나리가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건 뭐 물론이고요. 목살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당연히 맛있죠. 네, 너무 맛있었는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두류동에 살고 있는 대구 시민인데요. 행사장 안에 고기하고 미나리하고 이렇게 다 판매를 하는데 구입하면은 바로 여기서 그냥 먹고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미나리하고 삼겹살하고 거의 같이 세트를 이제 맞춰서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괜찮고 와서 또 보니까 가격이 직거래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고 해서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떤 거 사셨어요? 삼겹살하고 미나리요. 가격은 좀 싼가요? 많이 싸요. 미나리는 여기 10,000원. 현지 가서 먹으면 13,000원. 아, 그럼 오히려 현지보다 더 싼 거네요? 많이 싸죠. 근데 삼겹살이랑 먹는 거 외에 또 미나리 먹는 방법, 평소에 혹시 드시는 방법 있으세요? 그냥 겉절이 아, 겉절이로? 찌짐대 먹고. 아, 전도 부쳐 먹고. 중구 대봉동에 사는 박남식입니다. 저는 청도에서 전원 생활을 오래 했고 각 지역마다 청정 지역에 미나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맛도 알고 또 즐겨 먹습니다. 미나리가 배가 참 좋네요. 선분홍빛에 삼겹살 기름에 데쳐서 먹으니까 한상입니다. 지인들과 이렇게 앉아서 코로나로 이런 자리를 못 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해소가 되니까 진정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음식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은 그 철에 시작되는 철에 먹는 음식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미나리 많이 드시고 건강한 삶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방송을 못 하겠네요. 벌써부터 또 다시 삼겹살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선한 미나리와 삼겹살 고르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미나리는 대궁이 막혀 있는 게 과즙이 풍부하고 또 잔털이 적고 줄기를 꺾었을 때 쉽게 부러지는 게 신선하다고 합니다. 쉽게 부러져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선홍빛을 띠면서 살코기와 지방의 비율이 7:3 정도면 고소하고 식감도 좋습니다. 이 향긋한 봄 미나리는 해독작용, 간기능 향상,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피까지 맑게 해준다고 하는데 네. 이 미나리와 삼겹살을 시식해 볼 수 있는 체험장 운영자와 윤정희 대구시 농산유통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는요, 미나리와 돼지고기를 사면 무료로 체험하고 구워 먹을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대구 시민들이 오셨어요. 아주 좋은 친환경 미나리, 또 품질 좋은 한돈 돼지고기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사시고, 아침 일찍 오시면 또 2단 사면 1단 주는 또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드셔보시면 맛도 너무 좋아서 아주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미나리가 동해를 입어서 살짝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미나리가 출하량이 한꺼번에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3월 중순부터 미나리가 제일 맛있고요. 도심 속에 미나리와 고기를 사서 또 이렇게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리종 수장 직거래 장터 외에 3월 말까지 하는 행사는 온라인으로 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기간에 주문하면 바로 갖다 주는 그런 이제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택배비가 무료로 제공되니까 시민분들 많이 이용해서 봄 기온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미나리하고 삼겹살 많이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저희들이 좀 더 판매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행사와 더불어 더 많은 행사를 기획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계획이니까 시민분들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삼 직거래 장터가 현장 행사는 끝났지만 온라인으로 계속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행사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인터넷 쇼핑몰 대구 장터를 통해서 할인된 가격 그대로 미나리와 삼겹살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우리 농가에 도움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1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 기자가 바라본 이슈는 뭔가요?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정작 자신들의 건강은 관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직원 2,7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90%에 달하는 2,481명이 건강 이상자로 나타났습니다. 90%가요? 네. 고지혈증 22.8%, 고혈압 22.7%, 당뇨 19.9%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들이 많았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후유증으로 네. 난청을 겪는 이들도 9.5%나 됐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 같은 골격계 질환도 상당수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직업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강 이상자 대부분은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 매년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질병 종류에 따라서 공무상 질병, 직무 관련 질병, 일반 질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이 중 직업병은 공무상 질병과 직무 관련 질병을 더한 수치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소속 전체 직원의 83.9%가 이번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공무원의 수치가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직업병을 달고 산다고 표현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종사자별로도 재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하는 만인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재해자를 종사자로 나눠서 숫자 1만을 곱한 수치입니다. 만인율이요? 네, 일반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은 이 만인율이 0.42명, 0.52명 정도인 반면에 소방 공무원은 2.6명, 1.22명을 기록했습니다. 약 6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원인을 알면 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네,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이 많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조직 전체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혜진 경북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대부분의 원인이 불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등에서 비롯된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직무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야식을 지양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식사, 화재 현장에서 쏟아지는 분진과 소음, 이 소방관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데 직무 특성
급성상 이를 예방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일선 현장 대원들의 고충이 참 크겠어요. 예, 저희 취재진이 만난 30대 초반 소방대원은 소방 공무원이 된 이후로 이어폰을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폰이요? 네, 이 화재 현장에서 굉음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퇴근 후에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 본부에서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특수 기마개 등을 보급하고 착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갑작스럽게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챙겨나가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네, 이 막상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다른 곳보다 귀를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보다 10년 넘게 더 근무한 50대 초반의 구급대원은 이 전화통화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며 난청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난청 외에도 허리 디스크 같은 여러 질병을 달고 산다고 했고요. 신고는 늘 불시에 들어오는데 네. 갑자기 구급차를 타거나 무거운 것들을 들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고요. 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출근 전후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몸에 무리가 덜 가도록 노력 중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말 일이 힘들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고충이 큰 줄은 잘 몰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소방청 설립이나 뭐 국가직 전환, 국립소방병원 개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왜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반복될까요? 네, 소방관 순직 소식이 계속되자 정부도 인력 충원을 서둘렀는데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업무량이 급증한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년 동안 14,900명의 소방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초개선 움직임도 제자리가 됐습니다.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소방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은 공개 채용 28명, 경력 채용 20명 등 48명인데요. 지난해 공개 채용 152명, 경력 채용 60명 등 22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예, 구급대의 경우에는 평소 3인 1조가 원칙이지만 연가나 교육 등으로 1명이 빠지면 2명만 출동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또 괜히 무리하다가 지난해 디스크 진단을 받은 직원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네, 근무 방식을 좀 변화시킨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안 그래도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5월부터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이른바 당비비 교대 근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 근무 방식 변경도 소방관들의 건강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24시간 근무는 체력 소모가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24시간 근무 후 48시간을 쉴 수 있어서 개인 정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의견이 나누는군요. 근데 당비비가 뭐 어떤 뜻인가요? 예, 당직 비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당비비는 지난 2018년 전국 소방공무원 44,23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57.3%가 선호했던 근무 형태였습니다. 당비비가요? 네, 이 소방당국은 당비비 근무가 이뤄지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출퇴근 시간 감소, 근무 후 개인 시간 보장 등이 가능해서 소방 공무원의 삶의 질과 건강 상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전에는 주간 근무로 일주일을 보내고 2주 동안 야간 근무, 비번, 주말 당번을 번갈아 섰습니다. 다만 당비비를 시행한 지 이제 막 첫 해가 지난 만큼 이 근무 방식이 건강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첫 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네. 소방본부에서는 대원들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걸 좀 공감하고 있습니까? 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들은 2차로 정밀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 본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소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이나 긴급 출동 같은 건강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건강진단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모두 9가지의 사후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직무로 인한 질병의 상태가 심각한 직원들은 공무상 요양 신청을 통해 각종 지원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퇴직을 앞둔 한 60대 대원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반 병원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오는 2025년 6월에 국립소방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충북 음성군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네. 지금부터라도 좀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방화복이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도 일반인은 느낄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소방관들은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대형 화재 현장을 다녀온 소방 공무원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도 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요. 예. 또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직무 활동 중에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빠지면 발생하는 공백 탓에 아프다는 이야기도 잘 못한다고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전했습니다. 소방관의 직무는 그 어떤 직무보다 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그럼요. 인력을 충원해서 전체의 짐을 덜어줄 필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참 많은데요. 취득하면 취득세,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증여하면 증여세, 또 상속하면 상속세까지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열거하고 나니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열거한 세금이 참 많은데요. 네. 이 반드시 내게 되는 세금은 이 취득세와 재산세 정도는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 차익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고요. 네. 또한 1세대 1주택이면서 매매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또한 금액이 높지 않다면 부과하지 않겠죠. 증여세는 증여시에 발생하고 또 상속은 상속시 기준 금액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예, 부동산을 일단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부터 납부를 해야 되네요. 네, 이 취득세는 이제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 등록세 각각 부과시켰습니다만은 2011년도부터는 등기 등록에 관한 과세 대상은 취득세로 통합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등록세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네. 잘못된 표현이고 취득세로 통일되었고요. 이 취득세는 이제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 등록세란 말은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를 않는 거네요. 부동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취득세 부과 대상이 부동산 등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독립된 시설물로 우리가 레저 수영장, 또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주유시설, 가스 충전 시설에도 건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다 건물에 속하는 건가요? 네. 또한 이제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종 기계 장비와 항공기 선박세도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동산이 아닌 권리에 부과되는 취득세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에도 있고요. 또 각종 회원권인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 콘도 회원권도 취득과 거래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취득세는
부동산과 건축물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광범위하게 우리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건축물 그리고 뭐 차량을 사고 팔 때만 내는 게 아니라 각종 회원권에도 또 취득세가 이렇게 부과되는 줄 몰랐습니다. 대상이 여러 가지인데요. 여기서 취득의 정의를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취득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사고 파는 매매가 있고요. 네. 또 배우자 간이나 부모 자식 간의 정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망 시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이 있고요. 또한 이제 부동산을 특정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 땅에 신축 건물을 지었다면은 소유권을 이제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또 공유 수면에 이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도 있겠고요. 네.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 이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쌍방 간의 협의에 따라 이전되는 승계 취득, 또한 돈이 오고 가는 것과 관계없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예, 종류가 많네요. 네. 매매로 인한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부동산의 종류나 거래되는 방식에 따라 취득세율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6%까지 있습니다. 취득 가액과 중과세에 따라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주택이 6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율은 1%가 부과되고요. 6억 초과해서 9억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단위 구간별로 1.07%에서 한 3% 범위 내에서 세율이 정해지고요. 네. 9억 초과 금액은 이제 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과 다주택자라면 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지역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는 됐습니다만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자와 지금 우리 대구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지요. 네. 1세대 3주택자는 취득세가 4%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3주택자와 비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4주택자는 취득세율이 4%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농어촌 특별세율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라면은 0.2%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이지만 예.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은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들은 1.1%. 85제곱미터 초과는 1.3%가 이제 부과됩니다. 예. 증여나 또 상속 이외의 취득에도 세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매매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려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있는데요. 있죠. 우리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농지일 경우에는 취득세는 2.3%, 비농지일 경우는 2.8%가 부과되겠고요. 또한 이제 농지는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네. 3%입니다. 그다음에 증여로 인한 취득에는 우리 증여 거래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3.5%의 취득세가 부과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원시 취득,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증축을 하게 되면은 2.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외의 취득세 표준 세율 중에서 차량은 취득하게 되면은 비영업용 승용차는 7%, 영업용은 또 4%의 취득세가 부과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 기계, 장비, 회원권 등에는 2에서 한 3%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걸 이 세율을 일반 시민들이 다 외우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세무서로 가서 이렇게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네. 관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취득세 납부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까? 네, 우선 취득 시기의 기준을 해야 됩니다. 유상 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나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예. 이 증여로 무상 승계 취득하면은 증여 계약일이 되고요. 상속으로 인한 무상 승계 취득은 상속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즉 준공일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다면은 등기 등록일이 취득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 납부 시기는 이렇게 유상 취득일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되겠고요. 네. 무상취득인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또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네. 그 취득세를 그냥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정도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세율 체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네, 아주 일반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렸고요. 이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네. 비과세 대상과 또 중과세 대상 물건 등을 따져 이제 세율이 감면되거나 중과되는 경우도 따져봐야 하고요. 지금 또한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으로 2025년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이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이제 재산세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산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재산세는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보유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하는 시군 구세입니다. 네. 이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며 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거나 또 지분이 같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간주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재산세도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취득세처럼 부과 대상 물건에 따라서 세율도 차등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인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주택분 또 재산세가 있고요. 네. 또 토지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분리 과세 대상인지 별도 합산 가세 대상인지 종합 합산 가세 대상인지에 따라서 세율에 이제 많은 차이가 나겠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또 선박, 요트,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 요율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네. 그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면 재산세보다 항상 더 많은 세금이 납부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네,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은 예. 거기에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는 세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부는 세금이 상당한데요. 재산세만큼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보다 몇 배 더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도시지역부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도시지역부는 과세 표준의 0.14% 곱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주택의 특례 세율에 비하면 훨씬 높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상속세와 증여세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도 포근합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WBC에서는 국가대표팀이 8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야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시범 경기 초반 8연전을 SSG 랜더스와의 맞대결로 시작했습니다. 8월 마지막 화요일까지 3월 마지막 화요일까지입니다. 모두 14차례 시범 경기를 이어가는 삼성 라이온즈. 4월 1일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둔 선수들을 보고 싶다면 오후 2시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 중구청이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내일 대구 수목원에서 자체 생산한 묘목을 중구청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고요. 석류나무, 모과나무 등 인기 많은 유실수와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돈나무, 산호수를 포함해 묘목 11종을 나눠준다고 하네요.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구시가 실직위기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합니다.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총 6개 과정의 리스타트 4050 채용 연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직업교육은 구직자 대상 4개의 과정에 54명을, 재직자는 2개의 과정에 20명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교육비 훈련비는 무료이고요. 구직자 가정 교육훈련 참가자는 출석률 80% 이상이면 월 최대 60만 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되고요. 수료 후에 취업하면 취업장려금 80만 원도 준다고 하네요. 참여 희망자는 재단법인 대구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 오늘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기업의 상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날은 남성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나 연인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기념일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언제 사탕을 찾게 되시나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문득 아이쿠 당 떨어진다 할 때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실제 저혈당 증상이라고 합니다. 저혈당은 혈액 포도당 농도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 우리 몸에 에너지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럴 땐 보통 사탕이나 초콜릿을 섭취하죠.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내분비내과 교수에 따르면 실제 당성분이 든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으로 흡수돼 혈당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저혈당이 심하게 오면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설탕이나 꿀 1숟가락, 사탕 3개나 4개 정도, 주스 또는 탄산음료 1컵, 혹은 요구르트 1개가 좋다고 하네요.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부터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월 임시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1일 심사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이 심사를 통과하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서 오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이 3월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